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시골 촌년, 윤희수 아니야? 희수의 몸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당당하게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최다영.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무시와 따돌림의 주동자였죠. 겨울의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날이었습니다. 은퇴식 현수막이 걸린 낡은 강당 안으로 윤희수는 오래된 코트를 여미며 들어섰어요. 오늘은 은사장정의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같은 날. 학창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주던 분위기에 꼭 찾아오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영은 희수를 위아래로 훑더니 그때 기억을 꺼내며 조롱했습니다. 아직도 그 촌스러운 티가 나네? 기억나지?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사투리 쓸 때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낡은 옷 입고 다니고 도시락도 김치만 싸왔잖아. 정말 가난하고 한심했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는 여전히 그 시절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영은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냈어요. 내 아버지가 막노동 하신다고 얼마나 창피했는데. 우리 어머니들 모임에 내 엄마가 올 때마다 분위기 깼잖아. 그래서 아예 초대 안 하게 됐지. 어휴,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희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꼭 참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다영아. 그 기억들 평생 지우지 말고 안고 살아. 다영은 코웃음을 치며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며 살아? 아직도 그 가난한 집에서 사나? 하하, 나는 지금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아. 남편도 유명한 변호사고. 너랑은 급이 다르지.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죠.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희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판복을 걸친 중년의 자신이 있었지만 유리 너머로는 18살의 구석에 웅크린 소녀가 겹쳐 보였어요. 그때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첫 번째 기억. 급식실에서 다영이가 큰 소리로 외쳤던 말. 야, 유희수 옆에 앉지 마. 시골 김치 냄새 나잖아. 우리까지 촌스러워 보인다고.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희수 주변을 피했던 그날.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했던 그 점심시간. 두 번째 기억. 체육 시간에 다영이가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 희수야, 너는 운동화도 그거밖에 없어? 우리 집 개가 신는 신발보다 못하네? 하하. 그때 신고 있던 운동화는 아버지가 몇 달 용돈을 모아서 사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다영이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였죠. 세 번째 기억. 가장 아팠던 건 다영이 어머니가 주최하는 부인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희수의 어머니가 초대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철저히 모욕당했던 거죠. 다영이 어머니 박 여사의 차갑고 독설적인 말들. 어머, 이분이 그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시구나. 아직도 사투리 쓰시네. 서울 살면서 좀 고치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따라해요. 남편분이 막노동 하신다면서요?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뭐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아,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모임에 안 나오셔도 돼요. 분위기가 글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희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과 분노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울고 계시던 모습.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고 그년들이 라고 중얼거리시던 모습. 모든 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네 번째 기억. 다영이가 반 아이들에게 선언했던 말. 얘들아, 앞으로 윤희수랑 어울리지 마. 쟤랑 놀면 우리도 가난해 보여. 특히 우리 집에는 절대 데려오지 마. 엄마가 싫어하거든. 그날부터 희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점심도 혼자, 학교도 혼자였죠. 5번째 기억. 다영이가 희수에게 직접 한 말. 야, 윤희수. 너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창피해. 너 같은 촌년이 우리 반에 있으니까 다른 반에서 우리를 무시하잖아. 제발 전학하면 안 돼? 그때 희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다영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어쩔 수 없다고?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라. 거지년아. 희수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야. 다영아. 내가 나한테 준 모든 굴욕과 모멸감을 그대로 돌려받을 시간이야. 희수는 복수를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영의 현재 상황을 파악했죠. 최다영 50세. 작은 화장품 회사 사장의 딸로 변호사 김익철과 결혼. 강남 펜트하우스 거주. 사교계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진짜 상류층에는 아직 발을 담그지 못한 상태. 다영의 약점은 명확했어요. 허영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무엇보다 진짜 상류층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것. 희수는 먼저 다영의 남편 김익철 변호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엔 성공한 엘리트 변호사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첫 번째 발견. 2019년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강요한 기록. 돈 받고 입 다물어. 언론에 나가면 너만 손해야. 두 번째 발견. 2020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흔적. CCTV 영상을 편집하고 목격자에게 돈을 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더군요. 세 번째 발견. 2021년 의료사고 사건에서 병원 편을 들어 피해자 가족을 2차 가해한 기록. 너희가 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의료진들이 뭘 잘못했다고? 희수는 연표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번호, 날짜, 계좌 흐름, 수임료, 접대 내역. 점이 선으로 이어지며 김익철이라는 인간의 역겨운 민낯이 드러났어요. 참 재미있네. 다영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더니 남편은 그 가난한 피해자들을 짓밟으며 돈을 벌고 있었구나. 동시에 희수는 과거 다영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30년이 지났지만 SNS와 동창회 명단을 통해 하나둘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죠. 희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목격자, 모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영아. 너는 이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둘 차례야. 희수는 조용히 상류 사회의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더 교묘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타겟은 다영이가 평소 선망하던 재벌가 부인들이었어요. 희수는 시어머니의 인맥을 통해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했죠. 어느 호텔 라운지에서의 대화. 희수야, 요즘 새로 들어온 부인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더라. 누구 말씀이세요? 최다영이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다는 소문이 있어. 희수는 놀란 척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무시했다는 건가요? 학창 시절에 시골에서 온 아이들을 촌놈, 벌레라고 불렀다더라. 부모 직업으로도 놀렸고. 세상에. 그런 인성으로 어떻게 사교계에. 그러게 말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소문은 물처럼 번져갔어요. 희수는 직접 나서지 않고도 다영의 평판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죠. 두 번째 타겟은 다영이 다니는 동네 부인들이었어요. 희수는 몇 군데 고급 식당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흘렸어요. 최다영 씨 아세요? 그분 과거가 좀. 뭔데요?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사람들을 짓밟으며 돈 번다는 소문이. 정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랑 사귄 것도. 글쎄요.
진짜 상류층이 되고 싶어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영 주변이 급속히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부인들도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백화점에서 마주쳤을 때도 어색한 미소만 짓고 지나갔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다영을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다영은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왜 다들 나를 피하지? 분명히 뭔가 소문이 돌고 있는 거야. 다영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누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몇 주 후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부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았습니다. 누구야? 윤희수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부인, 이 여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인맥도 엄청나더군요. 다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감히 그 거지 출신이 나를 건드려? 그날 밤 다영은 희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윤희수, 너지? 내 뒤에서 소문 퍼뜨리는 거. 희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문 말이야? 야,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애들 장난이었다고. 애들 장난. 희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30년 동안 나를 괴롭힌 게 장난이었다고? 그래, 장난이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희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고마워. 다영아.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줘서 이제 더 마음 편히 복수할 수 있겠어. 희수는 다음 카드를 준비했어요. 바로 김익철의 추악한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희수는 익철이 변호한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까지. 김익철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죠. 이제 김익철. 내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하지만 희수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영의 아버지 최 회장의 과거도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희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할 준비를 했죠. 최 회장. 당신도 딸만큼이나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궁지에 몰린 다영은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어요. 희수의 약점을 공격하기로 한 거죠. 바로 희수의 아들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희수의 아들 윤태준 17세은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다영은 자신의 조카 최민호 18세를 시켜서 태준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민호야, 윤태준이라는 애 있지? 걔를 좀 골려줘. 왜요, 이모? 그냥 해. 용돈 많이 줄게. 다영의 조카 민호는 일진이었어요. 학교에서 힘을 쓰는 아이였죠. 어느 날 태준이 혼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민호와 친구들이 둘러쌌어요. 야, 윤태준. 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네. 민호는 태준의 가방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발로 밟았죠. 다음에 또 내 엄마가 우리 이모 건드리면 너는 더 심하게 당할 거야. 태준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와서도 이 일을 말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결국 희수가 알게 됐어요. 태준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태준은 결국 울면서 털어놨어요. 최민호라는 애가 저를 괴롭혀요. 엄마 때문이라고. 희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다영이 그년이 감히 내 아들까지. 그날 밤 희수는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다영. 내가 내 아들을 건드렸다고? 웃기네.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내 인생 망가뜨린 거.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내 아들은 관계없어. 관계없긴. 내 아들도 내만큼 당해봐야 내 심정을 알 거야. 희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좋아. 다영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끝까지 간다. 이제 정말로 너를 완전히 파멸시켜 주겠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재벌가 부인 모임의 날. 화려한 연회장이 빛나고 사회의 중심에 선 부인들이 모였어요. 다영은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가장 비싼 드레스를 골라 입고 최고급 액세서리로 치장했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명품을 샀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인정받으면 윤희수 따위는 문제 없어. 하지만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 다영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어요. 연회장 중앙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을 보았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윤희수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거기 앉아 있어?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한때 시골 촌년이라고 비웃던 여자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희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다영아, 오랜만이네. 놀랐어?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는 그냥 판사잖아. 왜 이런 자리에? 그냥 판사. 희수가 웃었어요. 나는 윤가 그룹 며느리야. 국내 굴지의 재벌가 말이지. 그제야 다영은 깨달았어요. 희수가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는 걸. 자신이 평생 기어오르려던 그 꼭대기에 이미 희수가 서 있었던 거예요. 주변 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 소문의 당사자구나. 가난한 사람들 무시했다던 그 사람. 남편도 비리 변호사라면서. 다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죠. 그래서 뭐? 내가 재벌가 며느리라고 해서 내 과거가 바뀌는 거야? 너는 여전히 그 시절의 촌년이야. 희수는 차분하게 일어났어요. 맞아. 나는 시골에서 온 가난한 집 딸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어. 그때 희수가 손뼉을 쳤어요. 연회장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다영에게 무시당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이었죠.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은 김미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고등학교 때 최다영에게 매일 무시당했어요. 부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다영이는 제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시골 냄새 난다, 촌년이라고 불렀어요. 점심시간에는 김치 냄새 난다며 멀리 앉으라고 했죠. 더 심한 건 제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는 걸 알고는 반 전체에 제 아빠 흙 파느라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학교 가기 싫었어요. 다영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애들 장난이었어. 김미영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장난? 제가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했을 때도 장난이었나요? 두 번째는 박선희였어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다영이에게 무시당했어요. 다영이가 친구들한테 저런 애들과 어울리면 우리 급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택시 타고 데리러 오셨을 때는 우리 집 운전기사보다도 못한 차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다영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박선희가 말을 끊었어요. 어렸다고요? 그럼 지금은 다른가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과 한 번 안 했잖아요. 세 번째는 최은경이었어요. 저는 최은경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하 셋방에 살았는데 다영이가 그걸 알고는 저를 지하실 벌레라고 불렀어요. 반 아이들도 따라서 저를 벌레라고 불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하실 가는 게 무서워요. 신발이 젖어서 양말이 보였을 때는 지하실에서 살면 양말도 눅눅하냐고 놀렸어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부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다영의 과거가 이렇게 잔혹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네요. 다영은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희수가 준비한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최다영 씨 남편 김익철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릴까요? 다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김익철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무려 30건의 사건에서 뒷돈을 받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희수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2019년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협박해서 합의를 강요했어요. 너 같은 년이 순결한 척 하냐고 모욕했죠. 성폭행 피해자 이현아 씨가 연회장에 들어왔어요. 저입니다. 김익철에게 당한 피해자예요. 이현아 씨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김익철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야, 이년아? 합의하지 않으면 내 과거를 모조리 언론에 흘리겠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년인지 다 까발려줄게. 부인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할 말인가요?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희수는 계속했어요. 2020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는 CCTV를 조작하고 목격자에게 돈을 줘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어요.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김익철이 모든 증거를 조작했어요. 2021년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어차피 늙어서 죽을 사람 아니냐며 유족을 모욕했어요. 의료사고 유족도 나와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익철은 악마입니다. 돈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모독했어요. 희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작년에 일어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편을 들어서 어린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겁니다. 아동 성추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울면서 증언했어요. 제 딸이 겨우 10살이었어요. 그런데 김익철이 내가 유혹했다고 했어요. 10살 아이를 상대로. 연 회장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충격과 분노로 말이죠. 다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희수가 비웃었어요. 모르는 일? 당신 남편이 벌어온 더러운 돈으로 명품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해외여행 갔으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그건 그 피해자들의 눈물로 당신이 사치스럽게 살았던 거야. 바로 그 순간 연 회장에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익철 변호사 계신가요? 뇌물수수, 증거인멸, 위증교사, 피해자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익철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김익철 변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씀은? 뇌물은 총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10살 아이를 상대로 한 2차 가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영은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보. 하지만 익철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 회장 관련해서 최다영 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님 회사의 탈세와 불법 원료 사용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다영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 김익철은 구속됐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됐어요. 아버지 최 회장도 탈세와 사기 혐의로 구속됐죠.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다영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가족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게 사라졌죠. 더 심한 건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언론에서 다영의 과거를 대서특필했거든요. 다영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결국 다영은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게 됐어요.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에 찬 중년 여성만 남았죠.
한 달 후 다영은 희수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어요. 법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죠. 희수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희수는 차갑기만 했어요. 다영아, 30년 늦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희수가 비웃었어요. 너는 30년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잖아.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안다고. 몰랐다고? 내가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할 때도 몰랐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도 몰랐어? 다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희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영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 평생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잘 보셨나요? 업보는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